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미국 세제 개편안 단행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24,000선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39% 상승한 24,272.35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82% 높은 2,647.5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73% 오른 6,873.9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발표된 경제지표도 대체로 호조를 보였습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소비 지출은 처방약과 또 해외 항공료에 대한 지출 증가 덕분에 시장 예상을 웃돈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10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 0.2% 증가를 웃돈 것입니다. 10월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지난 25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줄면서 고용시장 호조가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000명 감소한 23만 8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24만 명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원유 감산 연장 합의에도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날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를 포함한 비오펙 산유국이 원유 감산 시기를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지만 감산 시한 연장은 이미 유가에 반영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0.17% 상승한 $57 4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미국의 세제 개편안이 미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금융과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4,000선 고지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뤄냈습니다. 자, 그간 쓴소리를 내뱉었던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이 세제 개편안을 지지한다라고 밝힌 점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마감한 국내 증시 움직임도 좀 봐드릴게요. 코스피가 1.5% 가까이 하락하면서 2,500선은 물론이고 2,480선마저 붕괴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IT주가 약세를 보였고 외국인들이 6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한 점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최근에 코스닥 지수는 하루 상승, 하루 하락 등 이런 널뛰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가 대체로 부진했었고요. 코스닥은 어제 전일보다 1.3% 하락하면서 77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오늘 일제히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까요?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자세한 분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2월 1일이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히 점검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대 공약이죠. 세제 개편안의 입법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상원은 예산위원회가 통과시킨 세제 개편안을 두고 오늘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기대감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일제히 오름세로 이끌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좀 봐주시고요. 앞으로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새벽에 일어나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처음으로 하셨습니까? 저는 달력을 한 장을 넘겼거든요. 이제 올 2017년도도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고 있네요. 자, 12월을 여는 첫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들었고 아시겠지만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기염을 통했습니다. 한 달 상승률이 무려 1000포인트가 넘습니다. 24,000포인트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는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이 자, 미국 시간으로 11월 3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1일 날 발표되는 두 개의 큰 이슈였죠. 첫째, 자, 미국 증시, 동키호테 같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을 벌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는 그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핵심 원동력이 세제 개편안이죠. 하원을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퀘스천 마크였는데, 자, 그동안 약간 안 뛰었던 공화당의 맥케인 상원 의원이 긍정적, 대승적인 차원에서 세제 개편안을 찬성하겠다 하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상원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습니다. 지금 아마 상원 통과 표결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미국 시간으로 30일 오후에 표결에 들어가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잠시 후면 아마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뉴욕의 시장 참여자들은 통과 가능성에 무게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뉴욕 증시도 좀 대단하죠. 331포인트가 1.39%가 39%가 상승한 24,272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는 기염을 통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49.58포인트가 상승한 0.73포인트가 상승했죠. 6,873포인트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지지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상원에 총 100석입니다. 상원 의원님들이. 근데 지금 현재 공화당 의원이 52이에요.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만 찬성한다면 거의 통과는 100%인데 그동안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했었어요. 같은 당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약간 거부감, 안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맥케인 상원이 찬성이 동의함에 따라 3분 이상만 미 상원에서 의원들이 반대를 던지지 않는다면 통과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국채 시장에서도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2.4%가 상향 돌파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통과 가능성은 한층 높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세제 개편의 핵심 내용이 법인세를 35%에서 무려 절반 가까운 20%로 낮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 그리고 순이익 매출액 증가는 거의 확실시되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미국 증시를 급등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의 아직 뚜껑은 열어서 표결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세제 개편안 통과 소식은 미국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 미국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은 우리나라 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주시장에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것이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 첫 번째 이슈를 먼저 좀 봐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를 포함한 비오펙 산유국이 간밤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2018년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현재 산유량의 감산 규모를 유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생각보다는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유가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까지 함께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뉴욕 증시는 많이 상승했고요. WTI 유가가 소폭 상승에 그쳤죠. 자, 또 하나의 또 이슈입니다. 11월 말, 그렇죠? 우리나라 시간은 12월을 연 첫날 발표되는 또 하나의 이슈. 세제 개편뿐만 아니라 오펙 산유국 회담입니다.
자,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도시 비엔나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오펙 산유국들이 꼭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그 회담을 많이 하는데요. 그 분위기가 너무 주변 환경이 좋다 보니까 회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오펙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한 대표 산유국들이 회의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감산에 합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내년 3월로 감산 합의가 마감이 되는데 6개월 정도 더 연장이 되는 거죠. 12월 말까지, 내년 말까지 감산에 합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은 제한적 상승에 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WTI는 0.1%, 0.1달러, 그러니까 0.17% 상승한 57.40달러. 북한산 브렌트유는 한 0.9% 상승했죠. 63달러 정도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산 합의에도 그 유가가 상승이 이렇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건 두 가지죠. 첫째는 글로벌 원유 공급 상태가 과잉 상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 발표에 따르면요, 미국 원유 생산이 하루에 1,000만 배럴을 넘어서고 있답니다.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원유 생산량으로 인해서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자, 오늘 새벽에 발표된 그 오스트리아 빈 회담에서 산유국들이 감산 합의에 만장일치 동의를 했지만 내년 6월에 다시 한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한번 재협상 가능성이 언급됨에 따라 유가 상승에는 추가 상승에는 제동이 걸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유가는요, 주시장만큼으로 본다면 산유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가가 급등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주식시장으로 본다면 점진적인 상승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제동이 걸리고 있어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것. 이미 WTI는 60달러를 돌파하지 못했지만 이미 북해산 브렌트유는 60달러를 이미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점진적인 상승 아니면 이 라인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움직임이 주식시장에는 더 좋다는 모습을 감안해 본다면 유가의 제한적인 상승 또한 증시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저는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이슈를 먼저 분석해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도 좀 많이 빠졌고 최근 들어서 코스닥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요. 전략 좀 짜주십시오, 이사님. 네, 참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하는데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보니까 저점을 맞추려고 하고 고점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투자 조언을 하고 전략을 드리면서 고점과 저점을 맞춘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거 맞춘다고 생각하면요, 꼭 역효과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찾아뵙고 오늘은 특별하게 금요일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보통 화요일날 여러분을 찾아뵙죠. 그리고 목요일날. 그런데 화요일, 목요일 찾아보면서 지난 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저는 추세적인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장 끝나지 않는다 절대로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삼성전자가 어제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도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3.4%가 하락한 가운데 254만원으로 250만원대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250만원대 진입은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조정을 받는다면 지선 라인이 250만원의 라인에 놓여져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기술주들이 장을 이끌면서 다우가 300포인트가 넘는 급등을 보였는데 국내 시장도 반등을 보겠죠. 과연 삼성전자가 얼마나 반등할 수 있느냐 여부, 또 시초가 대비 종가가 더 높게 끝나는 양봉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부가 또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제가 어제장에서도 화요일 이후에 주중반 이후 조정은 매수 전략을 취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삼성전자 또한 오늘 장에서 반등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삼성전자의 상승을 배제하고서 코스피 시장의 상승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2,500포인트가 어제 국내 시장에서도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 2,500포인트 붕괴된 이후 직전 고점대인 2,560포인트가 결국
다시 한번 고점을 찍으면서 하락할 것이냐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은 그리고 투자자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내년도에 그렇죠? 올해 직전 고점을 12월 안에 돌파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확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충분히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돌파 가능성에 무게 비중이 두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받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조정이 일단되면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종합지수도 삼성전자의 급락으로 인해서 어제장에서 종합지수도 크게 하락하면서 2476포인트로 2470포인트로 주다는 2500선이 붕괴된 것은 국내 시장도 한 달 만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자, 이제 그렇다면 2470포인트 라인 지지선택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오늘 장의 반등 포인트. 적어도 2500포인트를 단숨에 돌파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2490포인트대만 와준다면 그러니까 한 14포인트 이상만 오늘장에서 올려준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장은 반등의 폭과 그리고 거래량의 유입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6일 연속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장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할지 여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 상반기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 미국 시장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상승하지 못하는 디커플링이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국내 시장 오늘장에서도 디커플링이 될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추가 매도 여부, 매수 여부를 판단하면서 중요한 지표가 환율 시장이다 하는 말씀 드렸죠. 어제 자 국내도 77개월 만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내년 3월 임기를 앞둔 총재께서 마지막 그렇죠 발언했죠.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77개월, 6년 5개월 만에. 그래서 1.25%의 저금리 상태가 이제 막을 내리고 고금리, 금리가 상승하는 이제 시대로 다가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저금리 시대의 투자 전략에서 고금리 시대의 투자 전략으로 주식 투자도 전략을 바꿔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여튼 이주열 총재가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무차별적인 맹폭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환율 시장도 의외로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1월 40전이 상승하면서 환율이 1088원 20전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율이 이 정도 다시 한번 1080원대를 회복하는 모습 굉장히 저는 긍정적입니다. 1090원대에서 1100원 사이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어쨌든 환율 시장도 그렇죠. 그동안의 급락, 완화 가치 급등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으로 돌아선다고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늘장은 환율 시장의 움직임과 외국인의 국내 시장, 매수 여부 한번 같이 체크할 부분은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미 앞서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저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공이 추세가 이탈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과연 오늘과 다음 주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월을 본격적으로 하는 첫 주간이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 주가 되면 올해 과연 크리스마스 산타랠리가 있을지 여부 12월 장세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장은 반등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조정을 받는다면 여전히 매수 마인드 전략이 저는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추세가 완전히 이탈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매도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매수 관심 종목은 어떻게 가져야 되냐? 저는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까지 급락을 보였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다시 한번 매수 진입권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제약과 바이오입니다. 자, 제약과 바이오. 삼성전자의 상승을 배제하고 코스피 시장의 상승을 예견할 수는 없다시피 코스닥 시장도 일부 거품과 과연 논란을 제기시키고는 있습니다만 제약과 바이오주를 배제하고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예측하고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약과 바이오주 여전히 관심거리입니다. 다만 하나만 주의하십시오. 너무 급등했던 종목군들, 너무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발을 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약과 바이오주도 전통 우량주들, 신약 개발 가능성이 있다든지 펀더멘탈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로 종목만 조금만 교체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보호예수가 풀리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된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종목 중에서도
거래소 시장도 있고 코스닥 시장도 있습니다. 제약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예수가 이번 달에 풀리는 종목군들에 대한 종목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이외의 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제약과 바이오들도 여전히 여러분 매수 관심 꺼내주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종목군들은 너무 수직 상승했고 급등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해서 안전운행을 하시는 분들도 투자할 종목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지금 여전히 매우 외환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종들. 주가는 미리 움직입니다. 어제 장에서도 장을 주도했던 것이 자동차 업종이죠. 예. 특히 현대차 그룹이 이제 구조조정을 한다는 소식과 함께 현대차 그룹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업종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조선 업종들도 워낙 과대납폭재기는 매력이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건설 업종들도 이제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오늘은 12월을 여는 첫날이긴 합니다만 사실 12월의 본격적인 상승은 다음 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세장이 이어질지 여부는 다음 주에 판결날 가능성이 큽니다만 여전히 상승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여전히 조정은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고 재담. 예, 자 오늘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여쭤봤고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모시고 자세히 듣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앞서서도 간단하게 언급이 좀 나왔었는데 어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6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이미 예견이 됐던 결과이기도 한데 좀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엇갈렸었고요. 또 앞으로 하느니 금리를 어느 정도씩 인상을 시킬 것인가 이것이 관건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시장에는 어떻게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시장은 차분합니다. 예. 시장은 차분한데 이제 개인들이 좀 덜 차분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시장을 이제 트렌드라고 그러죠.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트렌드가 금리가 이제 한 6년, 7년 만에 저금리 시대에 기반을 마련했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변화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주식도 물론 주식이겠지만은 특히 통장 대출, 그리고 예금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특히 연말일 때는 또 한번 왜 통장 다 꺼내서 한번 체크해보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 쪽에서 이 자산 관련된 계획들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할 때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 금리 인상은 이제 1.5%대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미국도 금리 인상을 12월 달 기정 사실화하고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은 주식시장의 악재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은 이제 저금리에서 처음으로 한 단계 올라오는 기조 때는 항상 건강한 경기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악재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호재입니다. 근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호재일 것이냐라는 쪽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가 미국 시장에서 기준금리가 한 3%대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잠재 성장률이죠. 이 성장률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 정도까지를 초과하는 금리로 오히려 좀 더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시장의 충격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내도 비슷하겠지만은 미국도 지금 잠재 성장률이 내년 가게 되면 3%대 초반대까지는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리도 3%대 정도까지를 오히려 좀 빠르게 움직여서 그를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시장에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경기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약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물론 세제 개혁 법안과 관련된 부분들이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이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악재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면 벌써 충격을 받았었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하시면서 그럼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어제 금리 인상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니냐. 이거 아닙니다. 예. 네, 이런 상황으로 특히 어제 한 11월 말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크게 밀렸었죠. 이 질문 하시려고 그랬죠. 예. 네. 다 알아서 마음을 읽어가면서 진행을 하는 출연자입니다. 네, 예.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국내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외국인들 매도입니다.
근데 외국인들 매도가 왜 외국인들이 매도하냐면은 미국 시장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는 미국 시장이 정체를 보이면서 신흥국 시장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오히려 지금은 미국 시장이 다시 강세 기조로 가는 쪽에 따른 어떤 변화와 함께 기대감이 그쪽으로 붙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인 자금 단기 이동 관점 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미국 시장으로 다 떠나고 끝이냐? 이건 또 아니죠. 오히려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히려 한 작년 12월 달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한 25% 정도 올랐죠. 코스닥도 두 달 동안 한 27%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 쪽에 대한 무게를 두시는 게 더 맞겠다는 관점인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또 밀렸다 그러면 재반등 가겠죠. 그 시점을 찾아가는 게 또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금리 얘기에서 시장 얘기까지 다 드렸습니다. 예. 저는 할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를 강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또 하나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예측했던 수준의 반응이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어제 은행주는 오르고 증권주, 건설주는 밀렸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업종별 여파가 단순하게 지금 나오는 금리 인상 속도나 여러 부분을 봤었을 때 그렇게 크게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의 금리 인상 속도가 관건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일단 생각하실 게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밝혔듯이 성장세와 물가입니다. 그러면은 국내 성장세가 빨라지거나 물가 상승폭이 빨라지게 되면 우리도 금리를 따라서 빨리 올리겠다라는 입장인데 기준이 되는 쪽도 어제 같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년 물가 1%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데 만약에 물가 수준이 2% 쪽으로 확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기조다라고 그러게 되면 또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경제 성장률도 3% 정도까지는 이어지겠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빠르게 경기가 상승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금리 인상의 요건이 되겠죠. 이 두 가지 요인들을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서 내년도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 금리 이외에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환율의 움직임입니다. 수출주에는 굉장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외국인들이 발을 빼면서도 그랬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한 것이 또 원화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제 SK하이닉스 그렇게 빠질 때 담는 게 맞았는지까지도 좀 질문이 이어질 것도 같고요. 네. 앞으로 환율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저는 타이밍을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기회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또 배당철이죠. 예. 그럼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매수 타이밍에 적기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환율 관련된 얘기도 또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근데 예. 환율은 한 1,080원이 이틀 전에 깨졌다가 어제는 다시 1,088원 이런 식으로 환율에 대해서 워낙 강세 측면이 진행되는 부분보다 변동성이 크다라는 쪽으로 일단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또 대표적인 얘기가 지금 그러면은 수출주한테는 너무너무 안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수출주는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과거보다는 수출 경쟁력 관련된 채산성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보통. 그래서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쪽인데 일단 과거 대비해서 과거 한 10년이나 한 15년 정도 제가 20살 때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럴 때 대비해서 공개를 해주시네요. 네. 근데 그럴 때서 감사합니다. 예. 네. 대비해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수출 경쟁력이 그와 달리 좀 많이 변했습니다. 즉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이제 해외 생산 기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해외 생산 기지가 많이 다변화됐죠. 그렇게 되면은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도 그쪽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저희가 잡히는 역외 쪽인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안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수출 품목의 흐름을 봤을 때 중간재적인 성격들이 수입을 해서 그걸 다시 완제품을 시켜서 다시 파는 현상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수출 경쟁력 관련해서 큰 문제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또 중요한 문제가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즉 싸면은 많이 팔린다라는 관점들. 그래서 즉 가격 경쟁력과 관련된 얘기들은 아무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초기 때 나왔던 얘기고 네. 지금은 가격 경쟁력보다는 오히려 비가격적인 경쟁력이 더 부각을 받는 시대죠. 그러니까 특히 애플의 아이폰 10 비싼데도 왜 잘 팔리느냐에 대한 가장 큰 얘기의 핵심은 애플이니까 아이폰이니까 잘 팔린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브랜드고요.
그와 상대적으로 품질입니다. 그러니까 즉 가격도 물론 고려를 하겠지만은 품질이 좋으면은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는 현상들이 지금 자본주의 고도화된 흐름들 쪽에서 나오고 있는 소비 패턴의 대부분의 경향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수출 경쟁력 입장 쪽에서는 그렇게 과거 대비해서 큰 부정적이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지금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 결론은 모르죠. 예, 신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한 1,090원대는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강하게 안착하려고 하는 움직임보다는 저항을 받는 움직임들이 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시 어떤 달러와의 흐름들도 물론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상황들은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 요인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더 높다는 측면으로 봤었을 때 수출 잘 되고 있죠. 거기다가 정부도 어떤 원화 강세 쪽을 계속 용인하는 분위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 1,050원대, 1,000원대 과거 제가 학창 시절에 해외여행 다닐 때 그때는 맘 놓고 쓸 때 같은 경우는 960원대였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1,000원대도 붕괴할 가능성은 있다란 쪽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염두하시면서 그런 쪽의 변화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원화 강세 수혜주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원화 강세 수혜주는 대표적으로 내수주입니다. 그런데 내수주가 움직이려고 한다면은 물론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도 중요한데 특히 내수 관련된 쪽이 잘 팔려야 되겠죠. 그러면 내수 소비 심리가 얼마만큼 좋아지느냐에 대한 흐름들인데 그럼 또 반대로 내수 소비 심리가 좋아지려고 한다면은 돈을 많이 쓸 수가 있는 환경이 되느냐.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목전에 차 있고 그리고 어떤 소비 여력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 쪽에서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좀 어떤 정부의 역할들이 좀 풀어주는 흐름들로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의 변화들은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는 풀리는 현상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로 기대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보니까 내수주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들은 좀 제약적이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가장 먼저 음식료 업종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재료 수입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혜 쪽으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관심주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실적 대비 그리고 지금 눈높이 대비 좀 싼 종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상홀딩스, CJ, 동건 F&B, 보라티알이라는 종목들 올해 상장한 종목이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럽의 식품 회사들이 유럽 식품 쪽의 회사들 쪽을 제품을 수입해다가 백화점이나 고급 레스토랑에 파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올해 한 거의 뭐 100억 가까이 벌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환차익도 물론 작용을 했겠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단기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행업종도 당연히 원화 강세가 되면은 내 돈의 가치가 해외에 나가서 쓸 수 있는 가치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일 텐데, 종목들 여러 가지 였겠지만은 그 중에서 좀 덜 갔다라고 하는 종목이 참 좋은 여행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항공주도 당연히 원화 강세 수혜주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그래도 큰 종목이 낫겠다는 관점 쪽에서 대한항공 이번에 상장할 진에어 네. 이런 쪽을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항공주의 비중이기 때문에 또 주가가 좀 탄력은 받지는 않는다라는 관점들도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원화 강세 기조가 수출주에 그렇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정책자금에서 민간 자본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출자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건지 코스닥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을지 좀 봐주십시오. 네, 최근 들어서 창업에 대한 얘기가 제 나이 때쯤 되면은 이제 또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창업이나 아니면은 뭔가 어떤 주도적인 차원에서 뭔가의 변화를 이끌려고 많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정부의 이런 정책적인 변화와 함께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보면은 이 기회에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분들, 또 주변 분들도 계시는 흐름들 쪽에서 이런 관련된 뉴스는 아무래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특히 정부가 1조 1,000억 투자를 하고, 민간 차원의 자금도 같이 끌어와서 한 4조 원 규모 정도로 이제 혁신 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었는 흐름들인데, 반대로 얘기 드리면은 그러면은 정부가 1조밖에 투자 안 하고 민간한테 3조 가까이를 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좀 어떤 관련된 쪽에
벤처기업과 이제 중소기업의 어떤 허리를 좀 더 보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보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관점인데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얼마만큼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생태계가 좀 더 보여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정부가 신경을 쓰는 만큼 내년부터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벤처 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은 나오는데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과연 시장에 어떤 기조를 미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코스닥 시장에 그래도 긍정적인 관점은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코스닥 시장도 독립할 가능성들 거기다가 이번 달 중순이면은 코스닥 활성화 대책 관련된 얘기들 물론 알맹이가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한 10일쯤 가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라인들이 좀 라인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또 12월 달이 지나면 내년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큰 변화가 나오죠.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수와 관련된 구성 종목들에 대한 변화가 다변화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 바이오주 일변도에 대한 흐름들 쪽에서 아무래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중소기업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더 빨라지고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더 남아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코스닥 시장 흔들렸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네. 오히려 이런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들에 대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오히려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다가설 수 있는 전략으로 보셔야지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좀 충격을 많이 받는 게 아닌가라는 쪽으로 불안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바이오주에 대한 일변도 물론 바이오주가 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움직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쏠림 현상들이 계속 바뀔 가능성은 높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네.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그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 들고 있는데 네. 중기적인 관점 쪽에서 봤을 때 개인적인 질문이신 건 아니죠? 그럼요. 네.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에 대한 변화들의 포인트는 변화가 없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조정권이 나왔기 때문에 비중을 좀 더 확대시킨다라는 관점 쪽에서 80%까지는 한번 확대시켜봐도 되질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시장에 충분히 베팅을 할 만한 여건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1부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재 김은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12월의 첫날이고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먼저 국내 선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네. 저 어제 327.30 예전부터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어제 그 구간이 한번 지지가 돼서 매수 쪽 배팅을 했다 좀 약간의 리스크가 발생된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324.45까지 밀렸지만 324지수에서는 매수 배팅이 유효하다 봐서 저희가 매수를 홀딩해서 끌고 왔고요. 우선 야장에서 327점 다시 5070대까지 다시 상nhập한 모습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 구간을 오늘 오전에 돌파해서 안착하느냐죠. 자, 우선은 328지수 오늘 안착 여부에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현실적으로는 오전 중에는 보합을 뛸 가능성이 아직은 높지만 저가를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추가적으로 328지수 오늘 안착하는지 주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저항 328.00 지수 예상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지력은 326.50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 박스 형성하다가 윗구간 안착해서 돌파하는지 오늘 그거에 대한 여부에 주목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장기적으로는 332지수, 그 다음에 330지수, 332지수 이상의 돌파 여부까지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눌린 매수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 쪽도 좀 봐야겠죠. 5일 같은 경우에는 오펙 회동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신 바도 있는데요.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펙 결과에 의한 크루드오일 유로하고 좀 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달러 인덱스 먼저 볼게요. 달러 인덱스 지금 여전히 92.40대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에서 위아래 횡보하는 여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로 달러 지속적으로 하방 매수의 목표가 1.19420부터 440까지 드렸고요. 그래서 이 매수를 올청한 이후부터는 어제 매도 전략으로 꾸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조세 양상 띄고 있고요. 여전히 유로 달러는 예상장 1.19470 윗자리를 설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은 1.18760 한마디로 어제 돌파한 구간들 전체적인 보합을 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등 매도 전략. 어제는 눌림 매수 전략이 유효했고 오늘은 반등 매도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여쭤보신 크루드오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은 어제 감산 연장이 확정이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기대치 때문에 올라오고 있던 그림들 어제 다시 눌림이 생긴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전략에 다시 매도 전략을 펼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펙 결정이 난 이후에 회동 결정이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단부들 찍는 모습을 보였고요. 저희는 우선은 박스 구간 설정해서 본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반등이나 하방 여력을 보았으나 걔네들은 있지 않아서 저희는 57.60 매도에 어제 57.10까지 매도 포지션을 50핍 유지해드리면서 마감을 시킨 상태입니다. 자, 우선은 오전 중에는 이 작은 구간들 보합을 뛸 가능성이 높고요. 예상 저항과 예상 지지력은 어제와 같은 1차 57.70, 2차 59.20, 그 다음에 지지력은 1차 56.90, 2차 55.50, 그 다음에 여전히 반등 매도 전략을 드리는데요. 이 아래 구간 추세 지지력이 아직은 강합니다. 하지만 오늘 내일 얘네들 깨는 쪽으로 전략적으로 볼 생각이고요. 단지 깨는 걸 보기 위해서 박스 구간에서 짧은 손절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50 부근에서만 매도 전략을 펼쳐서 70, 80까지만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을 펼칠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 보겠습니다. 자, 골드 여전히 채널 하방 보합입니다. 여전히 골드는 유로와 달리 좀 더 보합권에서 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골드도 눌림 매수 전략을 펼쳤으나 여전히 좀 힘들이 많이 약한 관계로 좀 더 밀렸다가 반등하는 모습들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채널 구간들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형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전히 골드는 박스 구간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280.0에 1270.0까지 이 전체 채널 박스 구간 설정해서 대응 전략을 펼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하단부나 상단부 박스 전략을 펼치실 때는 단기적인 저항점까지 최대 바운더리를 넓히신 다음에 손절 라인을 확보하시고 전략적으로 매매하심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연결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동시에 또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건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발굴합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춘천은 무려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도 5도 안팎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 낮으니까요. 모자나 장갑, 목도리 등으로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일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늦은 오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양은 1c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또 일부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낮 동안 산발적으로 눈발 또는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탓에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 아침까지는 계속해 춥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단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어서 기상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가끔 구름 많겠고 종일 찬바람이 불며 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도, 춘천 3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맑은 가운데 곳곳으로 대기가 건조합니다. 바람도 강해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차츰 흐려지겠고 한때 눈이나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7도, 대구 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에 잠시 누그러졌다가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린 뒤 다시 영하권의 강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